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제가 좀 양해를 구할게 목이 약간 쉬어가지고 좀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마이크 차서 잘 들리실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포괄적이에요. 사실 이 앞에 강의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제가 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만큼 NFT에 관련된 어떤 핫한 이슈들이 많지만 또 따지고 보면 그 이슈가 그 이슈다 정도로 지금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있어서 우선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NFT에 대한 어떤 유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이슈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해왔어요. 예. 오픈시라고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오픈시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NFT 관련된 거래량이 많은 마켓인데요. 거기 마켓의 거래량에 대한 지표예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올해 2월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미친 듯이 폭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6월까지의 데이터인데 지금 150 밀리언은 넘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실 NFT에 관련된 관심이 올해 초부터 좀 급증한 감은 있어요. 메타버스란 말들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이슈들이 다 메타버스로 설명이 되듯이 모든 이슈들이 또 NFT가 연결이 되어 있고 NFT를 넣으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NFT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좀 이제 같이 시너지가 부과되면서 거래량이 많아진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NFT 관련된 이슈는 되게 많아졌고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 알고 계시는 크립토키티라는 이제 어플 자체가 사실은 NFT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었어가지고 서비스였어가지고 NFT에 관련된 컨셉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죠. 일전 세미나에서 이게 이제 비플이라고 가명을 쓰시는 분의 작품인데 지금 올해 3월에 700억 원대로 지금 매매가 됐죠. 이게 지금 5,000개의 그 5,000일 동안 만든 작품들을 합쳐서 만든 어떤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 자체는 현존하는 작가 작품 중에서 3위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이걸 보시고 사실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NFT에 대해 관심이 많고 NFT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와 역시 NFT야 이 정도의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디지털 화면 어떤 디지털 이미지 자체가 700억 원이나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이게 내가 세상을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라는 약간 그런 괴리감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표를 이제 막 찍어놨죠. 사실은 항상 의견이 분분한 이슈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 아트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점점 붐업이 되고 있다가 NFT라는 이슈가 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폭증한 면은 있죠. 그래서 NFT 마켓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요. 네, NFT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가볍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NFT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Non-Fungible Token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대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통상 설명을 하시는데 뭐 이제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뭐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가상자산인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클레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가상자산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 아까 그 씰에 비유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지 개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지를 준다. 그 배지는 저만 가지고 있는 배지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NFT라고 하고요. 사실 코드를 뜯어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토큰과 NFT의 차이는 애초에 발행할 때 자체가 NFT 관련된 프로토콜들은 그 트랜잭션 발행하는 트랜잭션에 발행하는 주소랑 토큰 ID 값을 이제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토큰의 특성과 토큰의 소유자가 이제 기록이 되고 그 이제 이전하는 내역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서 승인하는 형태도 이제 그 어떤
펑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조금 기술적인 특성이라고 개략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뭐 가장 많이 쓰이는 NFT 관련된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ERC-71인데, 그거 말고도 ERC-1155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의 ERC-71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상자산 관련된 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용이하도록 하는 형태로 계속 이제 발전은 되고 있어서, NFT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프로토콜을 쓰느냐 혹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달라요. 이 부분들은 지금 왜 좀 갑자기 이제 딥하게 얘기가 들어갔는데 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NFT는 사실 소스 코드로 발행이 되는 거고, 소스 코드에서 그 토큰을 보유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 외에 발행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부분은 좀 큰 차이가 있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는 자가 약속하는 것을 믿지 못하더라도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죠. 어떤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NFT를 조금 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을 발행하거나 토큰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가 약속해주는 부분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 각 프로토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NFT에 관련된 내용을 얼만큼 구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NFT의 기능적인 특성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법적인 조금 차이로도 이어져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NFT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고요. 사실 예시로 가져온 게 다 비슷해요. 활용 사례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있는데, 뭐 오픈시나 그런 옥션 시장, 아트 시장에서도 뜨겁지만, 또 하나 화두가 됐던 게 이제 NBA 탑샷이죠. 이거는 이제 이미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키티 있죠. 거기 이제 개발팀이 데퍼랩스인데 거기서 이제 새롭게 런칭한 어떤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르브론 제임스 덩크하는 아까 그 장면이 있었죠. 그게 제일 비싸게 팔렸는데, 그 NBA 경기 장면에 대한 라이센스는 이제 NBA가 가지고 있죠. 영상에 대한. 그 NBA랑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NBA 탑샷을 통해서 어떤 모멘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특정 그 영상에 대한, 밑에 기재되어 있지만 비영리적 사용에 관한 양도 불가능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내용이 블록체인상에 일부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이 NBA 탑샷을 통해서 어떤 영상에 대한 카드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부 저작권에 대한 일부 권한을 보유하는 형태죠. 근데 이제 그게 엄청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이고요. 사실 동양권 문화에 다들 우리 익숙하니까 이게 가차죠.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해서 그 팩에서 이 카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기 때문에, 물론 팩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팩의 그 가격에 따라서 뭐 무슨 등급이 몇 개 나오고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미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얘기가 벌써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아이템을 우리나라에서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사실 되게 많고, 스포츠 중에 가장 좀 흥행이 되고 있는 스포츠가 아무래도 프로야구다 보니까 프로야구 관련해서 NBA 탑샷과 유사한 서비스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팀들은 되게 많았었던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사업적으로 협상이 안 되든 여러 가지 그 사행성이나 이런 규제들의 이슈가 있든 해서 지금 NBA 탑샷과 동일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묵묵하게 이제 게임에서 그 NFT 관련된 이슈를 계속 접목시켜 오려고 했던 팀들이 있죠. 이 사례는 샌드박스를 가지고 왔고, 이거 말고도 뭐 디센트럴랜드, 제페토, 로블록스 사실 되게 많죠.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이 게임 안에서 돌아가는 아까 말한 펀저블 토큰, 자기들의 유틸리티 토큰이 있고, 그 토큰 말고도 뭐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땅, 그리고 특정 어떤 게임이라는 종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NFT에 대한 레이어를 형성을 해서 NFT를 발행하고, 그 NFT를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샌드로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고, 그런 형태로 이제 플랫폼 내에 NFT가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소유권이라거나 어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증명하는 개념으로 NFT가 사용되는 일례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엄청 부각이 되어 오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그 파일을 넓혀 왔었던 NFT 쪽 이용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오픈C를 가지고 왔는데 디지털 아트 거래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NFT를 통해서 NFT의 방식으로 디지털 아트를 생성을 한다거나 생성한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는 시장이 또 커졌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픈C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들을 보고서 이거를 산단 말이야? 라고 이제 물음표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팔리고, 이거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되게 가장 판매 활동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의 어떤 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유하고 이 오픈C에서 이 작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사실상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상 자체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쓰고 있는 게 자격 증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뭐 이제 막 추첨해서 주식을 한 주씩 주거나 하는 이벤트들은 많이 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 주식 교환권을 한 주짜리긴 한데 NFT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NFT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카카오 엔터 한 주로 교환을 해주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사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에 가입돼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투자조합에 가입했다는 증표를 NFT로 발행한 거예요. 아까 말한 배지 같은 경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뭔가 거래 기능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어떤 자격을 좀 기록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예도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오픈C나 뭐 그런 아니면 오픈C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건 제가 업비트에서 따온 거예요. 오늘 이제 스크린샷해서 따온 건데, 업비트 같은 데서도 이제 거의 매주 NFT 이벤트를 하고 있죠. 에어드랍 형태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 이글스 팬들이 좋아하실 만한 NFT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일러스트들을 몇백 개씩 이제 한정으로 하나 이글스랑 정식 계약을 통해서 이 일러스트에 대한 NFT를 발행해서 에어드랍을 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면 나 하나 찐팬이다 인증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 정도의 이제 기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기념품이다 보니 에어드랍 형태다 보니까는 뭐 구매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지금 부여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당첨의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되게 NFT에 대한 사례가 되게 다양하게 나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이슈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법적인 이슈들을 일단 가장 큰 것부터 살펴보면은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현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사실 가장 먼저 검토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법을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따른 규제들이 일단 뽑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NFT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NFT 토큰 자체에 어떤 가치가 내재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떤 증표에 해당해서 내가 이걸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이제 증명이 되는 것에 불과하냐? 뭐 이 정도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행성 이슈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NBA 탑샷 같은 경우에는 뽑기 이슈가 일단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NFT를 이용한 게임 출시들이 사실은 기존에 막혀 있었어요. 그게 이제 NFT는 사실은 거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NFT의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거래를 해서 가상자산을 다시 원화로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NFT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게임이나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어떤 개념일 텐데, 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나열한 부분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것 하나 사실 명확하게 해결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나열을 해놨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긁어왔어요. 보시면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기만 하면은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개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서로 거래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자적 증표, 그러니까 전자적인 방식으로 어떤 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가상자산으로 보는 거고요. 밑에 있는 예외 조항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율 해놓고 열거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라고 이제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어서 그냥 그런 개념으로 가상자산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NFT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뭐 없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단서 말고 정의 조항 관련해서 NFT에 해당되는 이슈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특근법상 이제 거래소 신고 이런 기사들은 계속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면은 NFT를 실제로 이전하는 사업을 영업행위로 하시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존재해서 이 부분이 가장 처음 이슈일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는 않았어요. NFT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법적인 논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 거래소 이슈부터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좀 현안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데, 이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FATF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율을 할 때 참고하는 어떠한 최상위 기구의 권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FATF의 레코멘데이션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보면 사실은 이 버추얼 에셋이 가상자산인데 정의를 할 때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라고 해서 그 범위를 좀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지급 수단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가상자산을 정의를 해 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FATF의 가이던스에 대한 정의 조항보다 훨씬 폭넓게 정의는 해 놨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이 FATF의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사실 NFT 자체가 어떤 지급 수단, 결제하는 어떤 수단으로 쓰이거나 투자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죠. NFT를 보유함으로써 내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증명에 불과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꽤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건들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증표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NFT가 증표가 아니라, 이게 어떤 표상이 아니라 NFT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콘텐츠를 담고 있는 어떠한 하나의 콘텐츠다, 하나의 재화다, 정보통신망상의 재화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표로서 기능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 구성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오픈시든 어디든 NFT를 발행하는 거를 보면은 그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블록체인상에 온체인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이제 IPFS라고 해서 이제 오프체인 방식으로 보통 기록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 그 NFT 상에는 어떤 링크나 어떤 주소값만 적혀져 있고, 주소값을 따라가면 오프체인 블록체인 밖에 있는 서버에 관련된 내용이 저장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NFT 자체에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별도의 이제 계약 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황에 따라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케바케고, 그래서 이제 NFT마다 개별적으로 이제 성격을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좀 결론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아까 클레이튼에서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해 주셨었죠. 거기서 거래 기능은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라고 하면 NFT 간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NFT를 뭐 플레이 혹은 다른 뭐 가상자산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들어가면은 일반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형태, 거래소의 형태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근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게임에 도입할 때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이게 계속 현안이에요. 기존에는 유나의 옷장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연동된 게임이 출시를 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는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죠. 계속 이제 등급 분류 안 해주고 있었어요.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게임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스카이피플이라는 회사에서 파이브스타즈라고 해서 클레이튼 네트워크 상에서 NFT를 발행해서 게임에서 연동시키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등급 분류를 거부하니까 그냥 이제 그 구글 앱 상에다 올려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등급 분류 취소가 돼서 게임을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제 제기를 했고 6월달에 이제 기업 측이 승소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서비스는 가능하고 다만 등급 분류가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지금 결론이 날지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거부를 할 때 이런 식의 근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NFT 소유권이 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게임산업법상 경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NFT 자체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게 기술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럼 게임에서 경품을 획득해서 언제든지 원화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게 사실은 사행성 게임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규정에 되게 부합하는 면이 있다.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고수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죠. 실제로 게임상의 어떤 아이템들을 NFT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게임상에 내가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NFT를 이용자들과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거래 내용이 게임과 연동이 되면은 제가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해서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게임 회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범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게임의 흥행 목적 혹은 어떤 그 하나의 큰 게임 회사에서 여러 게임들을 서비스할 때 게임 간의 연동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사업성이 있는데 다만 그 게임과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이 승소됐기 때문에 아마 등급 분류가 이루어질 거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환급 가능성을 없애는 경우에 한해서 현금을 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경우에 한해서 등급 분류를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할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를 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는 이런 사업 서비스를 멀쩡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못하게 하냐, 역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지금 입장이시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NFT를 이용한 게임을 하려고 게임을 개발 중이신 경우에는 일단은 해외에서 서비스를 먼저 계획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은 처음에는 환급 가능성이 안 되게 NFT를 발행하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설계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앱 결제가 강제되어 있죠. 근데 지금 NFT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구글 플랫폼 외부에서 결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권리 부여도 또 이제 이슈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에 대한 NFT를 샀는데 이게 뭐에 대한 권리를 사는 거냐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애초에 NFT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이슈 자체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양도받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오른쪽에 적어놨던 것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NFT 경매를 했을 때 이 작가들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형태로 사실 NFT를 발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NFT를 설정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권리를 사는 거냐에 대한 이슈는 남아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아직까지는 필요한 구조예요. 기존의 아트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신뢰성을 담보하고 그 거래 이행에 따른 실물 그 예술품을 보관 관리하거나 전달해주는 옥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 세 가지의 당사자 사이에 더해서 플랫폼 중개자가 포함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이 관련된 시장은 옥션이 플랫폼 중개 자갈까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고
플랫폼 중개자가 되려 주도적으로 옥션을 그냥 편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양쪽의 구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거래를 중개하는 신뢰를 부여받는 제3자가 좀 필요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의 어떤 이념적인 특성과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개하는 신뢰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은 디지털 아트가 아닌 기존 실물에 대한 어떤 미술품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소유권을 지금 양도하는 형태로는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남아 있어요.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고 6월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놓은 상황은 아니고 아마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작품 관련된 NFT 판매를 하려고 할 때는 NFT를 가지고 있을 때 부여되는 소유권 저작권에 관련된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권리관계를 지금 이용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형태로 판매를 하라는 형태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물 미술품 말고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실물의 형태로 미술품 원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상에 인터넷 망상에 존재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NFT에 관련된 형태로 발행을 했을 때 NFT 자체에 그 디지털 아트에 관련된 뭐 소유권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넣는 형태로 판매가 실제로 용이할 거고요. 왜냐하면 실물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태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태우지 않으면 그걸 누군가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고 소유권 관련된 권리가 화치된 형태로 NFT를 팔면은 실제로 제가 받기 전까지 누군가 그걸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관 관리 혹은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또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갖는 그 이슈들이 NFT 상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부분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하게 짜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확장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부작용들이 좀 뒤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이슈들은 계약 관계로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에 있는 제3자가 가운데서 판매를 중개하기 때문에 판매할 때 이러이러한 걸 약속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양 당사자 간의 권리 이행을 담보하는 측면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술품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 이글스 관련된 NFT 에어드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업비트에서 했는데 설명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적어놓은 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본 이벤트 3번부터 보면은 본 이벤트를 통해 배포되는 NFT가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 상품화 권리 등의 특정 권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작권, 상표권도 다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NFT를 보유한 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라고 해서 권리 부여 항목들을 열거해 놨는데 과목을 보시면 NFT와 연계된 일러스트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권리, 외부 공개된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본 그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NFT를 가지고 이거를 제 뭐 카톡 프사나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다들 하시죠. 공개된 이미지들을 그대로 무단으로 퍼고서 개인적으로 쓰시잖아요, 이미. 이 부분은 조금 이슈는 있어요. 저작권법상 이게 법상 명확하게 허용된 건 아니고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이슈는 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문제 크게 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허락을 해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NFT 입출금 거래 등이 지원되는 경우 NFT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권리. 이거는 지금 여기선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FT에 대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건 NFT가 거래 가능해지면은 거래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NFT 특성에 따른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NFT를 발행한다고 해서 어떤 명확한 권리를 부여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에어드랍의 형태라서 더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이 4, 5, 6항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고 심지어 그리고 이게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루니버스 네트워크 기반 NFT를 발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루니버스 체인 프로토콜 운영 중단하면 NFT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 NFT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사실 되게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사라지거나 원본이 파괴됐으면 나한테 남아있는 권한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자격증명 관련해서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지하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DID 기술이라고 해서 그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누군지에 대한 본인 확인에 대한 증명이 전제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NFT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주총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식도 마련을 해놨는데 상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소위 이거를 이제 법 개정 전에 말로 하면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서명을 하거나 본인 확인 기간, 뭐 이제 패스 앱이나 IPN 3사 통해서 본인 확인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나임을 증명해야지만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FT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 상에는 이런 기능이 전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냥 이제 민간끼리 서로 권한을 가지고 있니 없니에 대한 그냥 어떤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기능만 하지, 이게 법적으로 정말 어떤 그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은 NFT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고 사업을 하시려고 했을 때 먼저 이런 스텝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발행하시려고 하는 NFT의 성격을 조금 정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NFT를 발행을 했을 때 NFT를 보유하는 자들에게 어떤 권리를 줄 것인가. 이건 이제 규제 이슈는 아니고 계약상의 이슈예요. 나라는 회사가 NFT를 보유하는 상대방들에게 어떤 권리 줄 것인가. 그리고 주고 나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계약상의 책임 범위들은 회사가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 부분이 먼저 이제 해결이 되면은 NFT에 대한 특성은 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고려할 거는 이 NFT 관련해서 회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가. NFT는 이제 법적으로 쪼개보면은 발행 혹은 발행 대행해주는 업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NFT를 판매하거나 판매 방식에 있어서 뭐 경매 방식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직접 그냥 구매를 누르면 판매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에서 나아가서 오픈시처럼 NFT를 거래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 관련된 어느 범위의 사업을 하실 것인가를 일단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 규제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발행만 하는 경우에는 사실 특근법상의 이슈는 거의 없고요. 판매나 거래 중개는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사업 모델에 대한 이제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약간 기술적인 특성이나 그 사업의 그 특수 범위에 따른 규제 관련된 고려예요. 먼저는 이제 NFT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NFT라는 게 가상자산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갑을 어떤 지갑을 쓸 것이냐, 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탈중앙화된 어떤 지갑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제 지갑 사업자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면은 뒤에 약간 좀 의무들을 조금 유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고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뭐 미술품, 게임 아니면 본인 확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NFT 사업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각 사업 모델에 따라 규제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의무들이나 규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시면은 개력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NFT 관련된 모델과 거기에 따른 의무들, 규제들이 좀 정리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 관련해서 사실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하면서 조금 이슈들을 정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Q&A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해결이 좀 많이 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들으셨던 분들이나 저희가 또 단톡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톡방을 통해서도 이번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 중에서 지금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또 시간이 4시 반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것들 좀 이야기 드리고서 나머지들은 저희 채팅방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나중에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질문 나온 거 하나를 봐볼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NFT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판매나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보호받기 위해서요 라고 했는데 그 NFT라는 개념이 사실 요즘에 나와서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제야 좀 헛갈리시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던져주신 것 같기는 한데 먼저 변 선생님께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저도 제 의견이 있는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여기 드림플러스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네. 작년 말에 이제 해커톤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되게 놀랐던 게 NFT 관련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 말에도. 작년 말이면 NFT 붐이 일기 전인데. 그렇죠. 아직 이전이죠. 네, 그때는 왜 이렇게 NFT가 많지? 했는데 사실은 되게 그분들이 빠르셨던 트렌드 거군요.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한 수 배웠는데 그 당시에도 저런 식으로 NFT를 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랑하는 목적 말고 반대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을 하신 분들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지식재산권이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죠. 뭐 이제 등록이 가능한 특허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저작권이나 이런 형태도 있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돼야 이제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NFT랑 무관하게 일단 등록을 할 수는 있죠. 네네. 그리고 등록된 기록을 NFT에 남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더 유효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등록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을 등록을 해서 국가에서 내가 이 저작권을 나중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많이 마련해 놓고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NFT를 이용해서 뭔가 증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상의 이제 비가역성이나 무결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한 것들이겠죠. 네. 블록체인 상에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록하는 형태로 NFT를 만들겠다인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렸듯이 NFT를 짜실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내용이 NFT 저장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더라도 그 모든 게 저장이 되진 않기 때문에 보통 타고 넘어가서 오프체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 블록체인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가 NF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IP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증명을 하려면은 그 오프체인에 있는 서버가 예전과 지금 다 동일한 상태로 있었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NFT를 이용한 IP 보호 측면은 막 엄청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고 한다면 그 NFT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개 있겠지만 비트코인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 NFT라고 하는 게 이제 줄로 담아지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 코드 안에 그림이 그냥 통째로 들어가거나 MP3 파일이 통째로 들어가거나 뭐 2시간짜리 영화가 통째로 들어가는 개념이 이제 아닌 거죠. 아니고 여기는 링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타고 또 딴 데 저장해 가져온다 그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이라고 본다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기보다도 추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인 제도로다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여기다가 등록해놓고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증거자료나 소명자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또 법적인 문제이니까 가봐야지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기존에 블록체인상에 있었기 때문에 무결성이 인정이 됐다거나 그런 사례를 사실 제가 알지는 못하거든요. 뭐 그게 아직까지 유의미한 어떤 판례의 태도로 굳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프체인 상에서의 미싱 링크에 대한 어떤 증명은 필요하다. 그렇죠. 이 정도로는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것만 좀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께서 이제 보호하셨던 저장해놨던 이 NFT라는 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한 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는 사실은 보호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사실은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NFT를 가지고 있다. 그 자체는 이제 증명이 되니까 그 NFT가 무슨 의미인데를 떠나서 어쨌든 그 이미지 파일이나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제 NFT를 보면은 이제 그걸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보호보다는 반대로 보여주는 형태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랑한다라고 어디 들어갈 때 이거 내게 맞다.
내 지갑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지갑을 보여드렸던 이유도 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이 거래라든지 했었을 때 뭐 전시하는 것처럼 좀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잠깐 두 번째 거 간단한 것들 질문 나온 거 보여드리면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NFT가 주류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향후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떨어지면 관련 NFT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건 제가 명쾌하게 이야기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샀던 게 한 2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다. 근데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뭐 폭락을 했다. 이래서 100만 원이 됐으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같이 올라가요. 이게 예전에 크립토키티라 그래갖고 그 3억 원짜리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300만 원짜리였던 게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면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토큰을 가지신 분들이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미술품 사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좀 개념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더리움 세상은 화폐의 단위가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등락을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원화가 뭐 1 이더리움이 120만 원일 때랑 그렇죠. 바뀔 때로 생각해야 지금이랑 되는 거죠. 다르니까. 근데 그 가치는 동일하죠. 이 작품은 2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700만 원이지만 예전에는 200만 원짜리였을 수도 있고 그 등락의 차이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사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교류가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사이드 체인이나 인터 체인을 하는 팀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간의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네트워크가 이제 뜨더라도 이더리움 대신에 그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한 NFT의 가치에 떨어지는 게 최소화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클레이튼 네트워크 상에서 발행되는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ERC랑 호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조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후발주자들도 연동성을 고려해서 이미 이것저것들을 설계하고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이게 돈의 가치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 1 이더리움이 나중에 돼서 2 이더리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나머지 나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좀 갖고 온 질문인데 한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따로 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본인의 어머님께서 서예를 하시는 분이세요. 붓글씨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인데 그동안 그렸던 게 많으신 거죠. 자, 근데 어머님 연세가 좀 오래되셨으니까 또 이제 기억을 좀 남겨놓고 또 증명도 해놓고 이러기 위해서 NFT화를 시키고 싶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 사진을 찍던지 디지털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 이슈가 나오는 건 글씨를 쓰는데 그냥 창작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시나 그런 점까지는 아니면은 유명한 문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뭐 시인분들한테는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아날로그로는 있는데 이거를 NFT로 옮겼었을 때에는 역시 동의를 받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렵네요.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NFT에 따라 다를 텐데 그 NFT가 그냥 붓글씨라는 모양의 그러니까 이제 결과 저작권적인 관점인데 그 창작물이 이제 그 붓글씨라는 글씨의 형태에 관한 창작물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시의 유명한 부분이나 소설의 유명한 부분을 일부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2차 저작물 관련된 이슈나 표절 관련된 이슈는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 프레이즈가 중요한 어떤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애매하네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서예만 해서 그 서예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는 이제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 전체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한 문구라든지 이런 정도는 좀 짧은 경우고 그 예를 들어 비율에서 뭐 20대 80 정도로 해서 80 정도가 더 그림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한다는 건 괜찮다라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 퍼센트적인 부분으로 이제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쪽이 창작성이냐군요. 이 저작권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을 때는 뭐 이제 붓글씨 자체에 대한 심미적인 특성이 인정이 돼서 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서 그건 좀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애매하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건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소송이라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명쾌해질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나온 것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봐야 될까요? 뉴스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자유를 NFT화하면 NFT의 소유권, 저작권은 언론사인가요? NFT 발급자인가요? 인데 근데 이거는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NFT를 올리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이 올린 거를 이야기하시는 경우라면 이거는 당연히 저작권은 그쪽에 언론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아까 말씀 주신 예랑 비슷한 건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NFT의 저작권이란 개념은 네네. 사실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NFT는 어떤 이제 증표기 때문에 네. 소유권은 발행한 사람 소유겠죠. 그쵸, 근데 그쵸. NFT를 보니까 어떤 그 뉴스에 대한 이제 그 저작권은 그 신문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크래핑해서 일부 가지고 오는 것들 저작권 침해인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급자가 뉴스 신문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뭐 그런 사례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해요. NFT에 대한 법적인 보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현재는 거래소가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서 아직 NFT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작품들을 빨리 카피를 떠가지고 NFT 거래소에 올리는 거죠. 또 제 이름인지 모르잖아요. 또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아티스트 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뭐하지 않나요? 거의 없죠. 근데 사실은 유명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신문 네네.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다들 이제 개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다 하시고 권한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저는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고 디지털 아트 시장도 에이전시가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계속 결국 중요한 거는 아트 관련된 NFT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해야지만 맞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이번에 제가 썼던 책에 넣어놨던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좀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한 가지는 이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 이 사람 작품이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래가 돼서 돈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이 넘어갔으면은 다시 되찾아올 수는 없거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중단시킬 수는 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작품이 거래가 되지 않도록.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 그 주재범 작가님의 픽셀아트가 도용이 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도용했던 사람이 79 이더리움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건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소값만 남아있거든요. 익명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꼭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비플이 좋은 사례인데 비플과 같은 분들도 본인의 작품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을 때 계속해서 홍보용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에이전시랑 계약을 맺는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보호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로 하나를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저희들은 뭐 용어 찾아보면 다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저작권 개념하고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뮤직회화부터 시작해갖고 제 음원을 갖다 또 경매로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것 좀 알기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작 인접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공연권이나 실현권 같이 네. 저작 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아니고 제가 저작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간접적인 권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작권은 저작권자한테 있지만 저작 인접권을 가진 사람은 그걸 통해서 공연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네,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소유권하고 저작권이 다른 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디지털 아트 작품을 내가 샀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서 또 딴 데 팔거나 수익을 올려도 되겠지. 아직 이건 아닌 거죠. 왜냐면 소유권은 우리는 산 거고 저작권을 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묘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데퍼랩스의 네네. NBA 탑샷도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용도에서의 그쵸, 비상업적인 저작권의 용도. 사용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상을 가지고 영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여야지만 네네. 계속 그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렇죠. 그
영상에 대한 모멘츠를 샀다고 해서 영상에 대한 영리적인 이용권을 부여해버리면은 맞습니다. 그 엔트퍼랩스는 더 이상 그 영상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비상업적인 용도로 제한이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책으로 저자다 보니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책의 소유권이 있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이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 저희가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무래도 NFT 기술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신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법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질문도 그에 해당하는 것들로 좀 선택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NFT는 기술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모든 토큰이 다른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 NFT의 경우 향후 세법상 예술품과 동률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가능성이라서 현재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혹시 뭐 지금 추진 중이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야기해 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 사실 지금 뭐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술품 관련된 NFT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지금은 뭐 소유권 관련된 개념이 빠져 있지만 그렇죠. 소유권이 만약에 화체되어 같이 붙어 있는 NFT라고 하면은 미술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미술품 관련된 세법이 적용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지금으로서는 NFT를 산다고 해서 세법상 예술품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상황은 지금은 전혀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려면 몇 가지 넘어야 될 사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NFT가 일단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겠죠. 왜냐면 가상자산은 명확하게 이제 미술품과는 분리되는 어떤 자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NFT 중에 소유권이 화체되어 있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니어야 되는 일단 큰 산을 일단 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저작권만 어떤 사용권만 파는 저작권에 인접한 사용권만 파는 NFT가 있고 소유권에 화체된 NFT가 있잖아요. 네. 후자에만 적용이 되게 하려면은 그 두 부분을 정부에서 구분해서 인지를 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근실 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아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연관돼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NFT가 지금 뜨기 전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동 소유권 개념이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셀 때 한번 다루긴 했었었는데 이제 비싼 신발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지불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엔 그 방식을 또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NFT다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이런 식의 공동 소유권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던 대로 따로 세법이라든지 이런 게 적응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세법 적용이라고 하는 네네네. 어떤 말씀에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공동 소유권으로 예술품을 샀단 말이죠. 요즘에는 뭐 피카소 작품 이런 것들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제가 뭐 1억짜리 작품인데 100만 원짜리만 딱 샀어요. 돈을 주고 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샀다는 게 증명까지는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법 쪽에서. 그게 이제 실제로는 지분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게 지분 이제 구매죠. 민법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공유의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 네네. 공유의 법리에 따라서 그냥 과세가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사실 이 NFT 이전에도 미술품을 분할해서 구매하는 형태의 그렇죠. 서비스들은 되게 많았고 네네. 이거 관련해서 이게 미술품에 투자하는데 집합 투자의 형태로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이건 그 자본시장법상의 이슈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사업자들이 택하는 방식은 미술품을 공유로 이제 민법상 공유 형태로 사는 네. 형태로 지금 처리를 해왔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 보통 이제 판매를 하면 판매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고 거기에 따른 과세는 그 플랫폼에서 납부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가격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히 NFT 시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메타버스 얘기했을 때도 그랬었지만은 지금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고 논의하고 생각할 거리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누군가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투자하시거나 뭔가를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NFT 거래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스타트업들도 요즘 많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자문 같은 것들을 미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법적인 것들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이런 확인들은
법무부에서 확인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질문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걸 다 답변 드리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NFT에 대한 이야기, 법적인 이야기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도 또 재밌는 소식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2주 정도 뒤에 드림플러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